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범죄사회학 중 갈등 이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갈등 이론이 등장한 시기는 이제 1975년 이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60년대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대공황 이후 주류로 자리 잡은 개인작파 경제학이 가장 잘 들어맞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의 근간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는 필립스 곡선, 그죠?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시대보다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너무나 호황이기 때문에 당시 학자들 가운데는 설명하고 처방하지 못할 경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1960년대 정부 지출이 크게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뉴 프론티어로 시작해가지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죠? 그래서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그리고 존슨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빈곤과 인종차별의 완전한 퇴출을 추구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뭐랄까 좌절의 시기가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0년부터 75년까지인데 이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 끝나갈 무렵 전쟁이 돼가지고 즉 베트남 전쟁이 돼가지고 진보와 보수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쫙 퍼지게 됩니다. 특히 1965년부터 75년 사이의 미국 사회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 그죠? 65년부터 뭐 68년에 크게 일어나고 또 흑인 민권 운동, 그죠? 마틴 루터 킹, 그죠? I have a dream, 뭐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흑백 차별에 대한, 그죠? 그런 이제 거센 시위, 또 여성과 동성애자, 그죠? 게이, 레즈비언, 여기에 대한 권리 운동 이런 것들이 사회적 사회 변혁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위선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형법 있죠. 우리 이제 법 체계죠. 흔히 얘기하는 law and order, 즉 법과 질서다 이렇게 될 때 형법이 돼갖고도 이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집단들이 그들이 특수한 이익을 신장하거나 그들의 도덕적 선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형법을 이용했다. 즉 형법도 즉 법체계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라는 그런 사상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갈등 이론이 이제 낙인 이론에 이어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갈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 이론은 일단 낙인 이론하고 매우 유사하게 범죄의 정치성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국가 역할, 형법 제정의 관계, 형사사법 체계 운용상의 차별과 편견 이런 것 등을 이제 연구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런 이제 사회적 갈등의 개념을 처음으로 범죄학에 적용한 인물이 본거, 그리고 다렌드로프, 볼드, 그죠? 조지 볼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계 전반에서 비판 범죄학이 대두해가지고 마르크스, 즉 칼막스의 초기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칼막스의 이론을 범죄와 형사사법 체계에 적용한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갈등 이론은 이제 보수적 갈등 이론과 비판 범죄학 이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또 이런 비판 범죄학은 크리티컬 크리미널리지라고 하죠. 급진 범죄학, 그죠? 레디컬 크리미널리지, 그리고 신범죄학, 그죠? 뉴 크리미널리지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 갈등 이론은 권력에 관한 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권력. 저기 정치인들, 그죠? 가진 자들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판 범죄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역할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낙인 이론 이후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학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진보적인 범죄학자가 있을 것이고 또 보수적인 범죄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양갈래의 학자군이 있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법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트남전 발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너무 발을 담그게 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여당이고, 또 이제 다른 당이 이제 또 반대당이 되긴 야당이 되겠죠. 그런 정치적으로 싸움이 막 될 때 이 범죄학자들이 개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비판 범죄학들은 이제 그러니까 진보적 범죄학자들 중에 또 특히 막스주의 범죄학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1975년 이후에 빈부 격차가 심화가 되고, 또 흑인들은 미국이 즉 번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부 격차의 심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자본주의 모순, 또 심화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막스의 자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론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갈등적인 그 부분을 좀 심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비판 범죄학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 범죄학에서 이제 급진 범죄학, 그죠? 신범죄학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비판 범죄학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을 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돼가지고 이 막스주의 범죄학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통제이론입니다. 이건 이제 보수적 범죄 학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보수적이론, 컨저버티브 이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정치에 발을 담그고 이런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학자들, 즉 범죄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뭐 한 사람이냐. 우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치 문제에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의 본질을 벗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다시 우리 예전처럼 범죄 문제에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제 이론, 즉 컨트롤 시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제 이론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데, 왜 주목을 받냐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즉 통제 이론은 지금까지 범죄학이 왜 범죄자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왜 범죄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느냐, 즉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생물학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심리학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느냐, 학습이론 그런 식의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반대로 사회 통제 이론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가지고 왜 범죄자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즉 왜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똑같은 빈민가에 살고 있는데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 없고, 그죠? 엄마 있고, 근데 엄마도 우리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엄마가 마약하고 있고, 막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범죄자가 되고 마약 사범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 판사, 검사,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죠?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형사사법기관에 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컨테인먼트 시어리라고 하는데, 자아관념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셀프 컨셉인데, 즉 이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이, 즉 성공한 사람, 즉 범죄자가 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이 개인의 내적인 자아 통제 관념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즉 외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혼자 묵묵하게 바른 길을 쭉 가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니까 이 개인의 내적 통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적 견제에 보니까 좋은 자아관념,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든지, 그 다음 목표 지향성, 그죠? 또 현실적인 목표, 또 어떤 자제를 냈을 때 인내하는 것, 그죠? 그것도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쿨리의 뭐 거울 자아 이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Looking Glass Self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멋지다, 난 훌륭하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범죄 유혹에 빠져들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제 견제 이론, 그죠? 자아관념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통전의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허시죠. 허시의 사회의 유대입니다. 이제 이 본드라고 하죠. 이 결속이라고 하는데, 소셜 본딩 시어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은 이제 이 허시가 봤을 때 비행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사회에 대한 결속이 약화된 것이다. 그래서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왜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 왜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애착이다, 그죠?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친구, 그들과 맺은 애정이나 관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다, 훌륭한 부모가 있다, 그럼 범죄를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념입니다.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자기가 교육, 그죠? 공부하는 것에 자기 올인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상적인 생활 방식과 행동에 투자를 하는 시간과 열정을 의미를 합니다. 전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의미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념이. 자, 세 번째 참여입니다. 인바블먼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열중하고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참여를 잘하더라. 즉 봉사활동 있는데도 참여도 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신념입니다. 빌리프라고 하는데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뭐 중산적인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좋고 공평하다, 이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체념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규율과 규범을 굉장히 준수를 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올바른 신념, 그죠? 나는 우리가 그 위에 명언, 그리고 또 자기만의 또 여러 가지 뭐 그 가운, 그죠? 또 자기만의 또 뭐 하여튼 뭐 좋은 말이 있겠죠. 여하튼간에 이게 너의 그 뭐 신념이 뭐냐, 그리고 너의 좌우명이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아주 훌륭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어태치먼트, 커미트먼트, 인발브먼트, 빌리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레인트 시어리입니다. 그죠? 억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신고전주의 범죄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975년 그죠? 베트남전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도 역시 비행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처벌 작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베카레아처럼 범죄 이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면 범죄가 발생할 것이고, 처벌의 고통이 범죄 이익보다 크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으로 회귀하는 경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범죄를 했을 때 이득과 잡혔을 때 손해를 끊임없이 비교 형량을 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억제 이론 같은 경우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70년대 후반에 일상생활 이론, 그죠? 루틴 액티비티 시어리,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동기화된 범죄자, 그죠? 모티베이티드 어펜더, 적합한 대상, 스위트블 타겟, 또 감시의 부재, 에버센스 오브 서베일런스, 그죠? 등을 이제 범죄 발생 요건으로 뭐 주목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든 이런 억제 이론은 90년대, 1980년대 중반 이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억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를 좀 그 뭐랄까 적용교수 이제 있기가 좀 힘들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좀 적용이 잘 되고, 그죠? 반대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런 범죄는 적용이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